특수체육론 과목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구술시험에서 출제됩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구술시험을 준비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암기할 부분이 있지만 고득점 합격이 가능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득점 합격 방법은 본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치며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특수체육론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 처음 공개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에 대한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 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가능한 암기하기 쉽고 초보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였습니다. 암기를 위해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어요. 아시죠? 전자책은 휴대성이 좋고 편리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해요. 확대해서 볼 수 있고 형광펜, 중요 표시, 메모도 할 수 있어요. 크몽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면 총 10개 과목이 함께 있는데요. 5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 핵심만 짧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별도 영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은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국체육사, 윤리,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을 선택하고 있어요. 운동역학에서 고득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접수를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아니고 유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과목 이외에 4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 합격하면 그 다음 해에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구술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모두 합격하면 총 3개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유소년이나 노인으로 합격해도 그 다음 해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와 나머지 종목을 응시합니다. 구술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결국 총 3개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구술시험 관련 핵심 안내입니다.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응시하는 경우는 구술시험에서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 내용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은 필기시험을 안 보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합격한 다음에 유소년과 노인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함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에 응시하려면 특수체육론 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추가 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든 유소년이든 노인이든 아무거나 빨리 합격하면 그 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총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험 보는 7과목 외에 나머지 3개 과목도 함께 알면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거나 남자분일 텐데요. 아이 잘 키우려면 유아체육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은 노인이 되는데요. 노인체육론에서 노인 건강에 대한 정보도 알면 좋습니다. 스포츠 지도하려면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도 알아야 합니다. 전자책에 포함된 10개 과목의 설명 영상은 유튜브 영상으로 모두 제공합니다. 보디빌딩 응시하는 분은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보디빌딩 구술시험 전자책 분야에서 3년 연속 판매 1등인데요. 보디빌딩 구술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그리고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과목의 해당 부분에 별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디빌딩 종목이 아니더라도 유소년과 노인 응시하시는 분은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에 표시된 구술시험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전자책 다운로드 하신 분은 1페이지 하단에 구매 후 5점 만점 평점과 좋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과 좋은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자책 3페이지 상단에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 링크이고요.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실제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자책이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도 메일로 제공합니다. 이벤트 선물과 제공되는 요약자료, 샘플은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전자책 수정사항과 중요사항은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요즘은 오픈 채팅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에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 주소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특수체육론 기출문제 요약자료 설명은 지금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를 보겠습니다. 전체 과목 중에서 특수체육론 같이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총 10년치 기출문제 전체가 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보시면 제1장 특수체육의 의미, 제2장 특수체육에서 사용하는 사전과 측정 도구, 제3장 특수체육 지도 전략, 4장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보고 1장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특수체육 의미에서는요. 전체 10년치 중에서 최근 4년치를 봤더니 출제 빈도가 18.75%이고요. 특수체육,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수체육의 의미에서는 특수체육의 용어 변화하고 특수체육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이 분류한 교육 목표 영역이 있는데요. 정의적 영역, 심동적, 인지적이 있는데요. 심동적은 신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은 사항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체육에서 인파워먼트가 2번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도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독특한 요구하고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국제기능 장애 건강 분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특수체육에서 사용하는 사전과 측정 도구가 있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출제 빈도는 13.75%입니다. 측정 평가 검사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정 평가 측정 검사 개념이 있는데요. 평가하고 측정은 들어보셨죠? 사정은 한문으로 보시면은 조사할 사, 정할 정, 그래서 조사해서 정하는 부분이 사정인데요. 손해사정 들어보셨죠? 전체적인 내용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단계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평가 검사는 제가 세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팝스하고 피바디, 브락포트가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평가 검사에서 TGMD라고 있어요. TGMD는 미국에서 개발된 건데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평가 검사 세 번째로 기준 참조랑 중거 참조가 있어요. 상대 평가랑 절대 평가인데요. 잠시 후에 어떻게 외우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과제 분석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투수체육 지도 전략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출제 빈도가 20%이고요. 교육계획과 강화, 처벌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개별화 교육계획 IEP도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슨 교수는 우리 스포츠 교육학에서도 나오는 분야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처벌, 행동관리 이 부분도 우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특수체육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발달 부분도 우리 특수체육론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전략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체활동 변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장애 유형별 체력 지도 전략인데요. 최근 4년 동안 출제 빈도가 43.75%,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양한 내용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지적장애는 일단 정의부터 시작해서 좀 자세히 보겠고요. 지적장애 정의 이후에 지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다양한 사례와 같이 기출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운증후군 지적장애는 통상적으로 21번 염색체가 2개인데 대처 3개인 경우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말 그대로 매우 스페셜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장애는 용어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 것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행동장애는 우리가 ADHD라고 하죠.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는 출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시각장애 정의부터 시작해서 스포츠에서 등급 부분부터 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청각장애 정의하고 관련 기출문제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에서 수어도 출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어 많이 아시나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장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장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절단장애인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뇌성마비랑 뇌졸중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나머지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백수염과 다발성 경화증, 근위영양증 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까지 나오면 사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특수체육의 의미 보겠습니다. 최근 10년치 중에서 최근 4년치를 봤더니 출제 빈도는 18.75%이고요. 특수체육,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수체육의 의미 관련해서 출제 4번 됐는데요. 특수체육의 용어 변화 보겠는데요. 의료체조에서 교정체육, 예, 특수체육에서 또 특수체육인데요. 영어가 adapted physical education에서 adapted physical activity로 영어가 뒤에 용어가 바뀝니다. 영어 adapted는 이제 변형된 이런 말이고요. 학생에 알맞게 환경이나 도구, 방법이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수체육은 이제 참여 촉진 수단으로 변형하는 부분이고요. 학교체육이나 평생체육, 통합체육에서 이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환경을 추구합니다. 이제 분리된 환경이다. 그러면 오답입니다. 특수체육은 이제 장애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운동 능력, 회복과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이다 하면은 오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뒤에서 신동적, 인지적, 정의적은 뒤에서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 용어의 시대적 변화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디귿, 니은, 니을 기억인데요. 첫 번째가 의료체조, 두 번째가 교정체육, 세 번째는 특수체육에서 영어가 뒤가 education이고요. 네 번째는 activity. 이 순서대로 변화됐습니다. 위에 보시면 용어 변화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수체육은 한글은 같은데 영어가 education에서 activity로 변경되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특수체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개인의 장애를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료가 아니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특수체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활동, 치료활동 아니라고 그랬죠? 치료활동은 오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특수체육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리된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이제 분리된 환경이 아니고 통합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리된 환경 나오면 항상 오답이고 통합된 환경이 맞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특수체육의 의미 요약표랑 기준을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블룸이 분류한 이제 교육 목표 영역에서 정의적, 신동적, 인지적 부분인데요.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블룸이 분류했는데 블룸아 왜 이렇게 분류한 거야? 어렵습니다. 자, 심동적 영역은 이제 신체적 동작 부분이 심동적이고요. 이제 정의적과 인지적이 좀 어려운데요. 인지적 영역은 이제 지식 이해, 인지 부분이고 정의적이 자아 신체상인데요. 좀 헷갈릴 거예요. 보겠습니다. 신동적 영역은 신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쉬워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운동의 기술과 양식, 체력 여가 활동에 필요한 기술, 지각 이런 부분들이 신동적이고요. 게임, 스포츠, 댄스, 수영에 필요한 운동 기술을 숙달했다. 이런 부분들이 신동적 영역이고요. 이제 운동 기술, 체력, 뭐 지각, 반사적 운동 이런 부분들이 신동적입니다. 인지적 영역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지식, 이해, 인지 부분인데요.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놀이, 게임, 인지 이런 부분이고요. 놀이와 게임, 행동, 창조적 표현, 인지, 운동 기능과 감각 통합 이런 부분들이 인지적이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적절한 게임 전략을 고안한다. 이런 부분들이 인지적입니다. 정리해보면 지식, 이해력, 적용, 인지, 창조적, 인지, 통합, 전략 고안 이런 부분들이 인지적입니다. 정의적 영역 보겠는데요. 이게 좀 헷갈려요. 자아나 신체상, 사회적 이런 부분들이 정의적인데요. 신체 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자아 개념과 신체상을 강화한다. 긍정적 자아, 사회적 능력 즐거움과 긴장 완화, 가치화, 건강하고 사회적 방법으로 긴장을 유한시키는 것을 배운다. 이런 부분들이 정의적인데요. 키워드 보시면은 자아 개념, 신체상, 사회적 능력, 가치화, 사회적 방법, 긴장 완화 이런 부분들이 정의적입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정의적 부분은 이제 자아, 신체상, 사회적 능력 이런 부분들이고요. 심동적은 운동, 기술, 체력, 기술, 지각, 뭐 스포츠, 게임, 댄스, 운동 기술 이런 부분이고요. 인지적은 지식, 이해력, 정의력, 놀이게임 인지, 뭐 창조적, 표현 인지, 감각 통합, 전략 고안 이런 부분들이 인지적입니다. 문제 보시면 특수체육의 정의적 영역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자아 개념과 신체상을 강화한다. 정의적이죠? 자아 개념 보시면 위에 정의적에서 신체 활동 참여를 통해서 자아 개념과 신체상 강화 부분 이 부분이 정의적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블룸이 분류한 교육 목표 영역에 따라서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기 요인과 교육 목표 영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입니다. 정의적, 심동적, 인지적으로 봤는데요. 첫 번째 기억 보시면 긍정적 자아,
사회적 능력, 즐거움과 긴장 이완 있는데요. 자아 사회적 보시면 자아 사회적 나오면은 이제 정의적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의적이고요. 운동 기술과 양식, 체력 이런 부분 나오면은 신동적입니다. 자, 운동과 체력 이런 부분 나오면은 신동적이다. 디귿 보시면 놀이와 게임 행동, 창조적 표현, 인지, 운동 기능과 감각 통합 이런 부분들이 인지적입니다. 창조적 하면은 이제 인지적 부분이고요. 감각 통합 하면은 인지적입니다. 정답은 정의적, 신동적, 인지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에 해당하는 특수체육의 교육 목표 영역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4번입니다.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물어봤는데요. 기억 보시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적절한 게임 전략을 고안한다. 게임 전략 하시면은 여기 있죠. 인지적이죠. 첫 번째 인지적이고 두 번째는 게임 스포츠, 댄스, 수영, 운동 기술 이런 부분들이 신동적입니다. 게임, 스포츠, 운동 기술 이런 부분들은 신동적이고요. 뒤에 보시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을 배운다. 사회적 나오면은 대체로 정의적입니다. 정의적 부분. 그래서 디귿은 정의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인지적, 신동적, 정의적 이렇게 4번이 정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블룸이 분류한 교육 목표 영역은요, 좀 헷갈려요. 신동적은 좀 쉽고 인지적이 좀 이해하기 쉬운데 두 개가 좀 살짝 헷갈립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시면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는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특수에서 입학만 보겠습니다. 출제 두 번 됐고요. 우리 인파워먼트 하면 리더십에서도 우리 권한 위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수적에서도 참여자에게 정보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폭을 넓혀서 권한 위임과 자기인식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장애인 스스로가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결성입니다. 키워드 보시면은 이제 자결성은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참여자에게 정보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인파워먼트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인파워먼트의 소송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한다는 개념은 2번이었습니다. 자율성인데요. 자율성 위에 보시면은 장애인 스스로가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부분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인파워먼트는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도 출제 많이 되는데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데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 6회에 따른 자기 종목에 대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이제 문화예술은 지도하는 게 아니죠. 정의에 있는 제9조 6은 우리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2004년도 30일에 개정됐습니다. 장애 스포츠 지도사의 지금 현재 종목은 30개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국민생활진흥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도, 이 문화예술 지도가 맞지 않아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2번의 정의 보시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2019년도에는 34개였는데 지금은 30개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이제 시험 합격하고 연수를 이수해야 되겠죠. 연수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연수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2급 연수 과정이 아닌 것은 와 이렇게 나왔어요. 스포츠 윤리하고 지도 역량, 스포츠 매니지먼트, 장애 특성 이해가 맞고 선수 관리하고 코칭 실무가 아니어서 아닌 것을 묵힌 것이 이제 D급 비읍이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연수 교육 과정 중에서 백석대 잘 봤는데요. 연수 내용 보시면은 스포츠 윤리, 장애 특성 이해, 지도 역량,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렇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스포츠 윤리, 지도 역량, 스포츠 매니지먼트, 장애 특성 이해는 맞는 부분이고 니은과 비읍은 연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대한장애인 체육회를 명문화하고 체육 지도자의 한 분야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3번 국민체육진흥법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서비스. 치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지원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헐적, 제한적, 확장적, 전반적인데 이 확장적 지원은 지도자 판단에 따른 일시적 지원이 아니고 확장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요약표랑 기출문 다시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장애인 교육부 보겠습니다. 출제 4번 나왔고요. 자, 독특한 요구하고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환경이 있는데요. 두 개 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독특한 요구는 개인별 장애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또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방법을 변형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위험을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독특한 요구이고요. 개인별 개별적 요구를 변형할 때 본질은 유지된다. 개인별 장애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변형할 때 본질은 유지하는 부분,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음은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인데요. 통합교육 관련해서 이제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의 분리 시의 근거가 필요하다. 분리할 경우는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분리할 경우는 장애인의 개인적 요구를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구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게 되고 이 규정으로 인해서 장애 학생을 일반 학교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을 제공하려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을 분리하기 어렵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장애인 교육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명시한 정의인데요. 미출진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변형을 위해 활동의 본질을 바꾼다. 본질을 바꾸면 안 되겠죠. 보기 보시면은 특수체육은 장애인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체력과 운동 체력, 기본 운동 기술과 양식, 수중, 무용, 개인, 및 집단 게임, 스포츠에서의 기술 발달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요구라는 거는 이제 개인별 장애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방법을 변형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활동의 본질을 바꾸면 안 되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독특한 요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명시한 통합교육과 관련된 용어는 4번이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이 제한이 거의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렵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최소 제한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장애인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서비스를 장애인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인데 쉽지 않아서 통합교육한다.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통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신체 활동을 참여하면 장애인은 사회성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아니죠.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도 함께 통합교육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 장애인 교육법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WTO에서 국제기능장애 건강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ICF라고 하는데요. WTO는 건강 상태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같이 있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참여와 장애를 구분했는데 참여는 어려움은 있으나 지원을 받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여이고요. 장애는 이제 개인이나 주변의 태도, 환경적 장벽,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구분했고요. 2001년도에 장애 관련 용어가 병행됐습니다. 부정적 용어 사용을 규제했는데요. 장애는 활동의 제한으로 손상은 신체 기능과 구조로 변경됐고요. 핸디캡은 참여 제약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는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에 대한 영역에서 어떤 부분인가 정답 2번이었습니다. 참여했는데요. A는 스포츠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적절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참여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참여가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받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여라고 말씀드렸죠. 참여이고요. 문제에서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영어 보시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기능과 장애, 건강을 이제 분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ICF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능장애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3번이었습니다. 정답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인데요. 장애인은 이제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세 가지 영역 모두 또는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발생하며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부분은 여기 위에 장애 관련 용어 변경 부분에서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이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문제 보시면 국제기능 장애 건강 분류 ICF에 제시된 장애에 대한 개념적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원래 2번이었는데 1번이 복수 정답으로 추가됐습니다. 3번, 4번 맞는 건데 기능과 장애는 건강 상태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 상호작용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었죠. 맞는 말이고 장애는 개인 주변의 태도, 환경적 장벽 사이 상호작용의 결과이다도 여기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이고요. 2번은 이제 유형과 정도와 같은 장애인들이 동일한 환경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국제기능 장애 건강 분류와 무관한 부분이어서 특징이 아닌 것이고요. 3번은 원래 맞는 거였는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맞는 부분인데 앞에 개인적이 없다고 해서 이거 오답 아닙니까? 자꾸 우겨가지고 알았다 해줄게 해서 1번을 정답해 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WHO 국제기능 장애 건강 분류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위닉 또는 위닉스의 5단계 스포츠 통합 연속 체계 보겠습니다. 출제 2번 됐는데요. 레벨 5는 일반 스포츠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고 레벨 5는 완전히 분리돼서 장애인 등급 받은 선수만 참가하는 스포츠가 레벨 5이고요. 이 중간에는 섞이는데요. 레벨 2는 편의를 적용해서 장애인에게 좀 편의를 적용해서 비장애인이 참가하는 부분이고요. 레벨 3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한 팀으로 참가하는 부분이고요. 레벨 4는 이제 통합 환경에서 장애인 스포츠라고 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종목에 참가하는 부분이에요. 2번과 4번이 좀 헷갈리시죠? 자, 4번은 장애인 스포츠 규칙에 비장애인이 참가하는 거고, 레벨 2는 일반 스포츠인데 비장애인에게 편의를 좀 제공해서 참가하는 부분입니다. 3번은 세트로, 한 팀으로 참가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는 위닉의 5단계 스포츠 통합 연속 체계인데, 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제 일반 스포츠와 통합 환경에서의 장애인 스포츠였습니다. 기억은 1단계이죠. 일반 스포츠가 맞는 부분이고요. 4단계는 이제 통합 환경에서 장애인 스포츠인데요. 4단계가 통합 환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장애인이 장애 선수와 함께 하는 장애인 스포츠 규칙을 적용하는 부분이 레벨 4 통합 환경에서의 장애인 스포츠였습니다. 정답은 일반 스포츠와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닉스의 장애인 스포츠 통합 연속체에서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편의를 제공한 일반 스포츠인데요. 시각장애 선수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장애인 선수와 함께 경기하는 부분들, 발이 순환 장애가 있는 골 선수가 카트를 타고 비장애인 선수와 함께 경기하는 부분들, 그런 위에 보시면 편의를 제공한 거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적용해서 비장애인이 일반 경기에 스포츠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편의를 제공한 일반 스포츠다. 정답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유닉스의 5단계 스포츠 통합 연속 체계 맞습니다. 요약표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특수체육에서 사용하는 사정과 측정 도구 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는 13.75%이고요. 특정 평가, 검사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정, 평가, 측정, 검사 개념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평가, 사정, 측정, 검사인데요. 사정 먼저 보겠습니다. 사정은 한문으로 이제 조사할 사, 정할 정, 그래서 조사해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손해사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손해를 조사해서 얼마큼 손해가 됐는지 정하는 이런 업무이고요. 이제 검사하는 기관, 사정기관 이런 말들 하죠. 영어로는 어세스먼트인데요. 평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추정, 진단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정은 이제 평가하고 측정의 중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해석 과정 이런 것입니다. 개인 특성을 다양한 증거를 근거로 종합적 판단하는 과정이고요. 이 배치나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보시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죠. 평가를 통해서 심화 평가를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평가하고 사정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평가는 좀 단순하게 가치 판단이나 결정하는 부분이고 사정도 평가랑 좀 비슷한데요. 사정은 이제 단순한 평가나 결정보다는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해석 과정, 판단 과정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정입니다. 측정은 행동 특성을 수령하는 과정이고요.
검사는 운동기술과 지식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이런 부분들이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사정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배치, 프로그램 계획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 자료 수집과 해석의 과정이다. 이 배치, 프로그램 계획 등은 여기 나와 있죠.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수집과 해석의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이제 보기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나열한 것은 3번입니다. 이제 사전과 평가 측정 검사를 다 물어봤는데요. 기억 보시면 개인의 행동 특성을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행동 특성을 증거로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정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종합적 판단 과정, 이 부분이 사정입니다. 니은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과정, 이 부분은 평가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과정, 이 부분 평가이고요. 행동 특성을 수량하는 과정, 이 부분은 측정이죠. 행동 특성을 수량 과정, 측정이고요. 운동 기술과 지식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이 부분은 검사죠. 운동 기술과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 이건 검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이 평가하고 사정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은 짧은 게 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평가는 단순하거든요. 사정은 대체로 좀 말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짧은 게 평가고 긴 게 사정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정답을 좀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사정평가 측정 검사 개념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몇 번 보시면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단계인데요.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은 체육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정 앞에서 봤죠. 개인의 환경에 대한 검사, 측정, 평가로 구성되는 과정이고요. 개별화 교육계획은 수업계획,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교수 코칭 상담 부분은 운동 수행을 위해 심리 운동적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고요. 평가는 장애인 학습 정도와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고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비연속적 하면 틀리겠습니다. 연속적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단계가 바르게 묶인 것은 1번이었습니다. 사전과 개별 교육 계획, 교수 코칭 상담인데요. 지금 이 순서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맨 처음에가 프로그램 계획이죠. 두 번째가 사정이고요. 그 다음이 개별화 교육 계획, 그 다음이 교수 코칭 상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평가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쇠릴이 제시한 특수체육 서비스 전달 체계의 실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평가가 아니었고요. 이제 계획 사정 교수 상담 지도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맞는 부분이었고요. 4번 평가 보시면 장애인의 학습 정도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비연속적 과정이다. 비연속적 아니고 연속적이라고 했죠. 비연속적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단계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측정평가 검사를 3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출제가 좀 많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팝스하고 피바디, 이제 브라포트 있는데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제 팝스 D, 뭐 피바디, 뭐 이제 브라포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팝스 D는 국내에서 개발된 장애인 건강 체력 검사 도구이고요. 이 부분이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바디 부분은 이제 아동에 대한 검사예요. 맨 처음이 이제 반사 단계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이제 반사, 이제 고정된 움직임, 다음에 이동 운동, 이제 물체수 조작 이런 순서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브라포트는 이제 동일 체력 요인을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검사로 측정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동일 체력 요인인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타로는 이제 비장애 아동 측정에서 뭐 MDC라든가 TGMD, PDMC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 아동 검사는 팝스-D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국내에서 개발된 장애인 건강 체력 검사 도구는 3번 팝스-D였습니다. 팝스-D가 국내에서 개발된 장애인 건강 체력 검사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평가 도구와 목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4번입니다. 이제 팝스-D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장애 학생 체력 평가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1번의 피바디는 성인기가 아니고 유아기죠. TGMD2는 이제 언어 인지가 아니고 이번 운동기술 평가 부분이고요.
이제 브락포트는 적응행동 평가가 아니고 건강 관련 체력 평가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다음의 특수체육 검사 도구 중에서 측정이 다른 것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은 장애학생 건강체력검사, 이제 팝스티 맞는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요렇게는 이제 비장애 아동이거든요. 위에 보시면 비장애 검사, MDC랑 TGMD, PDMC 이 부분이 이제 비장애 아동 검사해가지고 특수체육 검사 도구는 1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피바디 운동 발달 검사 2, 피바디 디벨롭먼트 모터 스케일 2죠. 이제 PDMS 2인데요. 평가 영역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반사였습니다. 순서대로 쭉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반사이다. 피바디에서 첫 번째가 반사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반사이고요. 다음에 움켜쥐기, 뭐 시각, 비운동, 이동운동, 물체를 조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반사 부분이고요. 이제 아동기 부분이니까 반사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브락포트 체력 검사의 설명을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동일 체력 요인을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검사로 측정할 수 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동일 체력 요인을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브락포트이죠. 브락포트 영어 원문은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팝스 D죠. 이제 팝스 D 영문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휠체어 오래달리기 검사 결과인데 나의 최저 건강 기준표와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있습니다. 나에 보시면 휠체어 오래달리기 최저 건강 기준표 보시면은 남자는 중학교 3학년일 때 1000초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검사 결과 보시면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 장애는 척수장애가 있고요. 휠체어 오래달리기를 했는데 검사 결과는 1000m 오래달리기 할 때 1000초가 넘었죠. 1120초 초과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설명을 제가 했는데 휠체어 오래달리기는 심폐 측정 기능이거든요. 근데 최소 기준 1000초에서 120초가 초과됐어요. 2분이 초과된 거죠. 이 의미는 이제 심폐 기능 수준이 그 최소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죠. 1000초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2분이 초과됐으니까 그 심폐 기능 수준이 최소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특정 평가 검사 첫 번째 우리 팝스랑 피바이랑 브라포트 봤는데요. 유학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특정 평가 검사 두 번째로 TGMD 보겠습니다. TGMD는 미국에서 개발됐고요. 1985년도에 개발했는데 그 다음에 1999년 TGMD2로 좀 발전됐고요. 현재는 TGMD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에서 10세 유소년이죠. 유소년 아동에 대해서 대근 운동 능력 검사를 하는데요. 자, 이동 기술을 할 때에는 이제 달리기, 갤러핑, 호핑, 리핑, 멀뛰기, 스키핑, 슬라이딩 총 7가지를 가지고 평가하고요. 물체 조작에서는 이제 치기, 튕기기, 받기, 차기, 오버핸드 던지기 5개를 평가합니다. 좀 발전돼서 99년도에 티지미2는 똑같이 3에서 10세를 기반으로 하는데 조작 운동 기술 점수는 남녀 차이를 고려하고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과제마다 2번씩 수행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요. 영역별 원점수 합산을 구해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산출합니다. 합산을 구하는 게 맞는 거고요.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기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전인 TGMD3는 똑같이 3에서 10세 아동인데요. 이제 기준 참조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할 수 없다. 그러면 오답입니다. 6가지 이동 기술과 7가지 공을 가지고 기술 항목을 평가하고요. 각 검사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하면 1점이고 수행하지 못하면 0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TGMD가 좀 발전되고 있는데 그 3에서 10세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4에서 12세 그럼 틀린 부분이고요. 똑같이 계속 3에서 10세 아동인데 3에서 6세 얘도 틀린 부분이고요. 검사를 해서 영역별 원점수 합산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한다. 그럼 또 틀린 부분이고요. 공도 7가지인데 5가지 공이다. 그럼 틀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대근 운동 발달 검사 2, 이제 TGMD2 설명인데요.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2번이었습니다. 이제 니은 디귿 미음이 맞는 거였는데요. 이제 조작 운동 기술 점수는 남녀의 발달 차이를 고려해서 각각의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이고요. 각 디귿은 각 과제마다 이해를 수행하고 점수를 합산해서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이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시행 점수 합산 그래서 맞는 부분이고요. 미음 보시면
기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를 모두 적용한다. 그래서 모두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4에서 12세가 아니고 3에서 10세라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보시면은 3에서 10세가 맞고 4에서 10세가 아니다. 그래서 이해가 틀린 부분이고요. 닐은 영역별 원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표준 점수와 백분율 점수를 구한다. 그래서 평균이 아니고 합산이라고 했죠. 합산은 맞고 평균은 아니다. 그래서 기업과 닐은 틀리고 나머지 세 개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TGMD3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각 검사 항목의 수행 준거를 정확하게 수행하면 1점,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0점 부여한다. 이 부분이 여기 있었죠. 3에서 정확하게 수행하면 1점이고 수행 못하면 0점이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첫 번째는 3에서 6세, 3에서 6세가 아니고 3에서 10세죠.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에서 6세는 틀리다고 설명드렸고 두 번째 기준 참조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없다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고요. 3번은 6가지 이동 기술 항목과 5가지 볼 아니고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7가지 볼이 맞는 부분이고 5가지는 틀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틀리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TGMD 문제는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쉽게 낸 게 아니고 엄청 어렵게 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요약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요약표는 모두 모아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특정 평가 검사 세 번째 파트이고요.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기준 참조 검사하고 중거 참조 검사가 있는데 기준은 상대평가하고 중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입니다. 요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기준 참조 검사는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로 해서 등수나 상위 몇 프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중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수나 퍼센트가 아니고 어떤 기준에 통과되면은 통과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암기할 때 기준이 표준 편차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표준 편차할 때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상대적 등수 계산인가? 중거가 여기 쉬워요. 중거는 한 번 준 건 절대 안 줘서 중거는 절대 평가거든요. 한 번 준 건 절대 안 줘. 그래서 중거는 절대 평가이고 기준은 상대 평가이다.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설명하는 장애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티죠. 팝스디에서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이제 기준 참조 검사인데요. 장애 학생 건강 체력 평가는 개인의 건강 체력이 동일 장애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부분은 이제 기준이죠. 기준이 상대적인 거라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부분이 기준 참조 검사입니다. 기준은 표준 편차할 때 얼마큼 떨어지는지 상대적 등수, 상대적 그러면은 기준 참조 검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특수체육의 측정 평가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중거 지향 검사는 장애인의 운동 수행 능력을 중거 집단의 능력과 비교한다. 아니죠. 중거 지향 검사가 위에서 중거 참조 검사 같은 겁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보시고요. 중거 지향 검사가 이제 통과 여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과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거 지향 검사는 어떤 기준에 도달했는지 통과했는지만 보는 부분이고 능력과 비교하는 부분은 이제 기준 지향 검사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실전평가 검사 세 번째 요약표랑 기출문제 봤습니다. 중거 참조 검사가 절대평가다. 중거는 절대 안 줘. 중거는 절대 안 줘. 중거는 절대평가. 기준은 상대평가. 이것만 잘 관리하시면 다음에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과제 분석 개념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과제 분석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일단 개념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과제 분석 개념 보시면 특정 과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활동입니다. 지도자가 지도할 내용을 순서, 절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제 분석이다.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 보시면 과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특정 과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활동. 이 부분들이 특정 과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활동. 이게 과제 분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세부 내용을 설명 용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과제 분석이었는데요. 보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휠체어 테니스 교실에서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백핸드 스트로크를 순서대로 정리한 부분인데요. 왼쪽에 보기가
지도자가 휠체어, 테니스 교실에서 지치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백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특정 과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제 분석인 부분이죠. 또 지도할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계획한 이런 자료, 이런 자료들이 이제 과제 분석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과제 분석 개념 보시면 특정 과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과제 분석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제 분석 개념은 요약표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생태학적 과제 분석 관련해서 출제된 네 문제 보겠습니다. 생태학적 과제 분석은 생태학적 특성이라든가 움직임 수행, 환경 요소를 고려한 부분이고요. 생태학적이라고 하면 우리 특수체육에서 오른팔이 절단되거나 이런 장애 유형에 따른 그런 생태학적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3대 구성 요소로는 이제 수행자, 수행 환경, 수행 과제가 있고요. 수행 평가자, 뭐 지도자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생태학적 과정 분석의 실행 과정도 중요한데요. 과제 목표, 변 선택, 관련 변 조작, 지도 이 네 단계가 중요합니다. 목표 선택, 조작 지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표에서 적용된 과제 분석 유형은 무엇인가요? 2번이었습니다. 그 생태학적 과제 분석이었는데요. 표 보시면 오른팔 절단이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죠. 생태학적으로 이제 오른팔 절단 이 부분의 특수성이 있고요. 이제 발차기라든가 횡형, 돌핀킥, 이렇게 움직임 수행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물의 깊이라든가 내인폭, 동류의 수 이런 생태학적 특성과 움직임 수행, 환경 요소, 생태학적 특성과 움직임, 환경 요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기 때문에 정답은 생태학적 과제 분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생태학적 과제 분석의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수행평가자. 수행평가자는 아니라고 했죠. 맞는 부분이 이제 수행자, 수행환경, 수행과제. 이 부분이 생태학적 과제 분석의 3대 구성 요소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데이비스와 버튼이 제시한 생태학적 과제 분석의 실행 과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과제 목표, 변 선택, 관련 변 조작, 지도였는데요. 첫 번째가 과제 목표죠. 두 번째가 변 선택이고 관련 변 조작이 세 번째이고 마지막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제 기능적 움직임의 생태학적 과제 분석 모형 4단계의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1번이었습니다. 과제 목표의 확인, 선택, 조작, 지도였는데요. 첫 번째 목표 부분, 선택, 그리고 조작, 지도 이 네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생태학적 과제 분석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특수체육 지도 전략입니다. 최근 4년 출제 빈도는 20%이고요. 교육계획, 강화, 처벌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IEP인데요. 출제된 5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중요합니다. 장애 학생 능력에 맞도록 조정된 교육이고요. 계획이나 문서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요. 표준화 검사가 아니고 비표준화입니다. 장애 학생 능력에 맞도록 조정됐기 때문에 동일한 표준화 방식이 아니고 장애 학생에 맞게끔 이제 비표준화해서 조정된 교육을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평가 기능은 이제 계획된 목표와 학생 수준의 일치와 확인 이런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IEP 3요소는 개별화 교육계획의 3요소이고요. 목표 진술의 3요소, 기술의 3요소라고 할 수도 있고 조건, 기준, 행동이고요. 비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비용 나오면 오답입니다. IEP의 필수 요소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합니다. 학생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학생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 측정하고 이제 구체적인 연구한 계획과 장기 목표를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은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개별화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는 부분이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학기말 평가에서는 표준화 검사를 이용해서 기준과 비교한다. 표준화가 아니고 비표준화라고 말씀드렸죠. 표준화가 아니고 장애에 따라서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비표준화한다. 표준화 검사는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진술 3요소가 아닌 것은 4번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비용은 아니고 여기 있는 조건, 기준, 행동 이 세 가지 맞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개별화 교육 계획의 기능 중에서 보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평가 기능이었는데요. 계획된 목표와 학생의 진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평가 기능입니다. 평가 기능 위에 보시면은 계획된 목표와 학생 수준의 일치나 확인 기능 등 이런 부분들이 평가 기능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미국 장애인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학생이 아니고 부모라고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개별 교육 계획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스테이션 교수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한 학급의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협동학습을 진행하는 부분. 이 스테이션을 순환하면서 수업하는 거죠. 소집단으로 나누는 게 스테이션 교수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이상 과제가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요. 실제 학습 시간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 기능이 낮은 학습자가 지도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제에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도 방법이 무엇인가요? 3번이었습니다. 스테이션 교수였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과제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 부분이 스테이션 교수라고 했죠.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협동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스테이션 교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학습 시간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 스테이션 교수 맞고요. 운동 기능이 낮은 학습자가 지도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테이션 교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수체육 수업 방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스테이션 수업이었습니다. 지도자는 효과적인 농구 수업을 위해서 체육관에 각기 다른 구역에 여러 가지 과제를 준비했고요. 한 가지 과제에서 시작해서 주어진 활동을 마치거나 지도자가 신호하면 학습자들은 다음 과제의 수행장에서 이동한다. 지도자는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돌면서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를 지도한다.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션 수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스테이션 수업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강화하고 처벌 행동관리 보겠는데요. 출제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처벌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강화는 이제 반복을 증가하는 부분이고 처벌은 이제 반복을 감소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강화에는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는데요. 정적 강화는 이제 반복 가능성 증가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제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부적 강화는 이제 반복 가능성 증가를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반복 가능성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요. 강화를 추가하는지 강화를 제거하는지 이런 부분 차이점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프리맥 원리 용암법이 있는데요. 이 프리맥 원리는 흥미가 없는 줄넘기를 하면은 흥미가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더 해줄게.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흥미가 없는 이 부분을 좀 증가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용암법은 처음에는 두 손을 보조하고 한 손 보조를 점차 줄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혼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좋게 하는 좋은 쪽을 강화하는 부분이 정적 강화이기 때문에 용암법도 이제 정적 강화에 해당하고요. 이제 부적 강화는 이제 반복 가능성 증가를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타임아웃은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할 경우에 그 환경에서 퇴출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과학 교정은 셔틀콕을 바닥에 자꾸 던지면은 친구들 셔틀콕까지 정리하라고 막 과하게 시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셔틀콕을 던지지 않게끔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처벌에서 정적 처벌은 이제 반복 가능성 감소를 위해서 처벌을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부적 처벌은 이제 반복 가능성 감소를 위해서 이 부분 똑같은데 이제 보상을 제거하는 거죠. 이런 부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강화 이 부분은 이제 반복 가능성 증가, 반복을 증가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처벌은 반복을 좀 감소하게끔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김 선생님이 사용하는 행동 수정 기법은 무엇인가요? 3번 이제 프리맥 원리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인 김 선생님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철수에게 이 줄넘기를 지도하겠는데요. 줄넘기 흥미가 없는 철수에게 김 선생님은 줄넘기를 10분 연습하면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20분 탈 수 있다 약속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맥 원리였어요. 프리맥 원리는 이제 좋아하는 활동을 이용해서 좋아하지 않는 활동에 동기부여하는 이런 방식이 프리맥 원리입니다. 이 정적 강화의 한 종류고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사용하는 행동관리 기법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용암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두 손으로 보조하다가 한 손으로 보조하고 이제 언어적 보조를 하다가 언어적 보조를 점차로 제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용암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보조를 점차로 줄임으로 인해서 도움을 좀 개선 제거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적 강화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이 농구 수업 중에서 동료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특수체육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강화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타임아웃이었습니다. 타임아웃은 대상자가 문제의 행동을 할 경우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그 환경에서 퇴출시키는 건데요. 그 행동 감소로 개선을 강화하는 부분이어서 타임아웃은 이제 강화에서 이제 부적 강화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적용한 행동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과학 교정인데요. 셔틀콕을 계속 바닥에 던지는 학생이 있는데 자신이 던진 셔틀콕을 반복적으로 가져오게 하거나 친구들이 사용한 셔틀콕까지 정리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학 교정입니다. 이제 과학 교정, 과잉 교정은 이제 문제 행동에 책임지게 하는데 원래 상태보다 더 개선된 상태로 더 과하게 시켜서 개선을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강화 교정도 강화 쪽에서 이제 부적 강화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다음 문제는 앞에랑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행동 수정 기법이 무엇인가요? 2번이었습니다. 이제 과잉 교정인데요. 체육기구를 계속 던지면서 수업 방해할 때마다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강제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켰다. 이 부분이 이제 과잉 교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래 던진 것보다 더 많이 뭐 친구들 것까지 가져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잉 교정입니다. 과잉 교정은 과교정이랑 같은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강화 처벌 행동 관리에서 강화 부분만 출제가 좀 많이 됐는데요. 정적 강화랑 부적 강화 안에서 이제 프리맥이랑 용암법, 부적 강화에서 타임아웃, 과교정인데 이렇게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발달 보겠습니다.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볼 텐데요. 운동 발달의 원리는 이제 머리에서 발끝으로, 근위에서 원위로,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협응 발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운동 발달의 원리로 이제 발달 단계의 동일성도 있고요.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머리에서 발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근육 쪽으로 발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운동 발달 단계를 보시면은 이제 반사, 반응 행동에서 감각 운동 반응, 운동 양식, 운동 기술 이런 부분으로 발달되는 부분이 있고요. 갤러 휴는 이제 반사, 초보, 기본, 전문화, 성장과 세련, 최고, 퇴보 이렇게 분류했고요. 지각 운동 이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삐아제 인지 발달을 보시면은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제 보시면 운동 발달의 원리가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소근육에서 대근육이 아니고 대근육에서 소근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한 문제 보시면 운동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이었습니다. 반사 반응 행동, 감각 운동 반응, 운동 양식, 운동 기술. 이 부분이 여기 있었죠. 반사 반응 행동, 감각 운동 반응, 운동 양식, 운동 기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갤러휴와 오즈몬이 제시한 운동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1번이었습니다. 지각 운동인데요. 지각 운동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삐아제가 제시한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 목표를 기술한 건데요. 지도 목표가 적절한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다 맞음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건데요. 축구 교실에서 지체적 장애 정도에 따라서 슈가 패스 기술 익히긴 하는데 감각 운동기에 해당이 되는지 전 조작기에 맞는지 구체적 조작기 맞는지 형식적 조작기 맞는지 이 목표인데요. 다 맞는 거해 가지고 정답은 다 맞음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단계에는 위에 보시면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운동 발달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추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변형 전략 보겠는데요.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변형 부분은 어렵지는 않고 좀 쉬운 부분인데요.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체 활동을 변형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 특성은 유지해야 된다.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변형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핵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에 보시면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체 활동, 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형한다. 변형하면 안 되고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장애인의 신체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변형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규칙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활동에 적응하게 한다. 이 맞는 부분이고요. 뭐 정기적으로 활동을 변형한다. 너무 과도하죠? 본질적인 것을 변형한다. 안 되겠죠? 참여자 소극적일 때 경기장 규칙을 넓히거나 이렇게 너무 과도한 부분은 안 되고 본질적 특성을 유지한 채로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지적 장애를 위한 체육 활동의 변형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배구에서 원래 배구 볼 말고 이제 비치볼을 사용한다. 우리 물놀이 할 때 쓰는 볼을 사용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적절한 부분이고요. 1번 보시면 축구장 할 때 경기장의 크기를 확대한다. 안 되겠죠. 농구 골대 높이를 올린다. 올리면 안 되겠죠. 수영의 레인폭을 축소한다. 이렇게 너무 과도한 변형은 안 되고 이제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규칙을 좀 변형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인에게 축구를 지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변형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구슬이 들어가는 공과 소리가 나는 골대를 설치하고 주변 소음을 차단했다. 맞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시각장애인 할 때는 이제 구슬이 들어간 공, 이런 소리가 나는 골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죠. 맞는 부분은 4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장애인들이 소프트볼 게임을 할 때 적용되는 활동 변형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베이스는 일반 장애인과 다른 재질을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겠죠. 1번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가 나는 공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규칙을 좀 단순화할 수 있고요. 근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가벼운 배트나 공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스포츠를 처음 배우는 이제 중도, 지적 장애를 위한 지도 전략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기본 운동 기술은 높은 수준의 스포츠 기술로 변형한다. 높은 수준으로 변형하면 안 되겠죠. 지적 장애를 위해서 낮은 수준의 스포츠 기술로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변형 전략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좀 쉬운 부분인가요? 자, 다음은 사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장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 보겠습니다. 전체 10년치 중에서 최근 4년간 봤더니 출제 빈도가 43.75%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정의 관련해서 출제된 세 문제 보겠습니다.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가 있는데요. AAIDD죠. 예, AAIDD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적장애를 정의한 거 보면은 만 18세 이전 지능지수가 평균에서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이하인 부분이죠. 이 마이너스 2 표준편차라는 부분은 이제 IQ가 55에서 70 정도 되고요. 이거 포함해서 그 이하까지가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에서 지적장애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지적장애의 적응 행동은 실제적, 사회적, 개념적 적응 기술에서 명백히 제한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 부분이고 2021년도 버전이 12차 개정인데요. 12차 개정에서 만 18세 이전이 만 22세 이전으로 병행됐습니다. 21년도 버전에서는 실제적 기술을 식사, 옷 입기, 일거 계획, 전화 사용 이런 부분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개념적 기술에서는 이제 언어, 읽고 쓰기 부분, 사회적 기술에서는 이제 대인관계, 규칙법 이런 부분에서 명백히 제한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들어갈 장애의 정의로 알맞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실제적, 사회적, 개념적 18세인데요.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이하의 지적 지능이 이제 지적 장애인 부분이죠. 지적 장애자는 실제적, 사회적, 개념적 영역에서 적응 행동에 제한이 명백히 나타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실제적, 사회적, 개념적 이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추가적으로 AAID 2010년 버전에서는 18세 이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8세 이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 협회 2010년 버전에서 지적장애 정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만 20세 이후가 아니고 만 18세 이전이었죠. 2022년도 문제인데도 2010년 버전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 2021년도 버전에서 지적장애 정의에 근거해서 이제 보기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실제적 22세였습니다. 첫 번째는 요 표준화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 이하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마이너스 2이고요. 적 행동에서의 실제적 기술은 식사, 옷 입기, 작업 기술, 건강과 안전, 일과 계획, 전원 사용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제적이고요. 이 디귿은 나이 부분인데요. 22세로 병행됐죠. 그래서 디귿은 22세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정답이 3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적장애 정의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적장애 지도 부분인데요.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관련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가 지적장애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제 발달 장애로서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기타 상당한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지적 장애입니다.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서 지적 장애 등급 분류 기준이 무엇인가요? 3번 지능지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능지수 가지고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0 이하 부분이 있고 점점 더 갈수록 1등급이 제일 낮고요. 3등급이 50에서 70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발달장애로 분류하는 장애 유형에 대해서 바르게 묶인 것은 4번이었습니다.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지적장애 체육활동 시 교육적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언어적 지도는 되도록 길게 하면서 지도한다. 길게 하면 안 되고 짧게 해야 되겠죠. 짧게 단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지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단기 기억이 좋지 않으므로 다양한 규칙이 있는 스포츠를 지도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규칙으로 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지적장애인에게 운동기술을 지도할 때 필요한 전략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언어적 피드백과 시범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단순한 것으로 해야 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지적장애인의 스포츠 지도에서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전략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중도 지적장애인에게는 구도 설명을 상세히 하고 전체 동작 시범을 보인다가 아니고 이제 구도 설명은 짧게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상세히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보시면 지적장애인을 위한 신체 활동 지도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참여자의 활동을 지도자가 결정하면 안 되겠죠. 참여자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좀 질문이 기네요. 지적장애인의 스포츠 지도 전략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기억, 니을, 미음이 맞는 거였는데요. 기억은 지적장애인의 개인별 선호도와 선택권을 존중한다. 맞는 부분이고, 니을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규칙이나 기술을 변형한다. 맞는 부분이죠. 지도자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범을 보이며 설명한다. 맞는 부분이죠. 니은 보시면은 이제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전 조작기 앞쪽인 부분이죠.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은 전술 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전술 위주가 아니고 간단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겠죠. 디귿은 지적장애인의 운동 수행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통합 스포츠 참여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고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옳은 것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촉각적 추구 성향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는 촉각적 칭찬에 몸이 경직된다. 경직이 안 되겠죠. 위에 보시면 촉각적 추구 성향이기 때문에 경직이 안 됩니다. 특성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지적장애 지도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좀 쉬운 부분이죠. 다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운 증후군 지적장애 관련해서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운 증후군 지적장애 관련해서는요. 출생 전후에 기형이 발생하는데 유전적 질환이 좀 있고요. 지적장애이고 신체 기형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은 21번 염색체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개가 정상인데 대체로 세 개이거나 변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발달이 늦고 평균 IQ가 20에서 50 이거 외에 수많은 이상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과신전이 있습니다. 근육이 좀 과하게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근육이 저긴장성인 부분도 있고 고관절에 이제 과신전에 의한 부상에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과신전이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을 지도하면 안 되겠죠.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 안 된다. 근력 강화가 필요하다. 과신전의 반대말은 이제 신전 반사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이제 신전 반사다. 그럼 얻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과신전으로 이제 바른 자세가 좀 힘들고 추가적으로 이제 포만 중추에 문제가 있어서 비만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만 중추라고 하면은 우리가 먹었는데 포만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과식을 하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다운 증후군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과도한 신전만사가 빈번히 나타난다. 신전만사 아니라고 맞췄습니까? 이제 과신전이 특징이고 반대말이 신전만사인데 신전만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틀린 말이고 이제 과도한 과신전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인의 신체 활동 지도 전략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고관절의 과신전에 의한 부상에 주의한다. 이 부분은 이제 고관절 과신전에 의한 부상 주의. 이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장애 유형별로 실시한 체력 프로그램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인에게 과신전 유연성 운동을 지도했다. 유연성 운동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고 과신전 되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 지도하면 안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가 설명하는 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은 이제 대부분 이제 포만 중추의 문제로 저체중 발생 얘기가 있는데요. 보기 보시면 21번 염색체가 3염색체이다. 이 부분은 다운 증후군이죠. 21번 염색체가 3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운 증후군이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에서는 이제 포만 중추가 있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번에서는 대부분 이제 포만 중추의 문제로 저체중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체중이 아니고 과체중이죠. 포만 중추 문제 있으면은 과체중, 비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매우 특별한데요. 경쟁보다는 참여에 좀 중점을 둔 부분이고 존 F 케네디 여동생인 슈라이퍼, 케네디 슈라이프에서 1캠프로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1968년도에 첫 번째로 이제 올림픽을 국제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세부적 내용 보시면 참가 자격은 8세 이상이고요. 지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그러면 틀린 부분이고요. 참가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디비전링이라고 해서 경기 전에 성별이나 나이, 운동 능력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서 다양하게 좀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올림픽 할 때는 100m 남자 육상은 1등이 한 명인데요. 스페셜 올림픽은 디비전을 좀 많이 하면은 1등은 70명 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좀 독특한 부분이 있고요. 시상은 전원 시상대에 올라가고요. 1위에서 3위는 메달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리본을 줍니다. 시상대가 매우 깁니다. 경쟁보다는 참여에 중점을 둔 좀 특별한 올림픽이 스페셜 올림픽이고요. 이 종목 보시면은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이제 보체, 땅에서 하는 컬링이 있거든요. 이 보체가 스페셜 올림픽 종목이고요. 육상, 수영, 골프 좀 다양하게 있고 2025년도에 개최된 동계 스페셜 올림픽 보니까 알파인 스키 등 8개가 있고요. 하계에는 육상 등 22개가 개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먼저 보겠는데요. 참가 자격은 15세 이상이 아니고 8세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부분이고 모든 경기는 성별 구분 없이가 아니고 구분해서 위에 보시면 디비전링이라고 해서 사전에 좀 구분하는 부분 있다고 했었습니까? 예, 틀린 부분이고 4번에 모든 경기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수여하는 게 아니고 참가 전원에게 리본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틀리는 부분이고요. 3번 보시면 10% 법칙이 적용되지만 일부 경기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데 계속 좀 개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일부 경기에서는 뭐 적용하지 않고 일부 경기에서는 좀 규칙을 좀 완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부분이 스페셜 올림픽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설명하는 스페셜 올림픽의 종목은 1번이었습니다. 이제 보체였는데요. 이제 보체를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한 팀당 4개의 공을 가지고 표적구에 가까이 던진 팀이 점수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보체랑 이제 비슷한 보치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양궁처럼 이제 보치아에서 거의 10년 동안 1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번, 3번, 4번은 이제 스페셜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요. 스페셜 올림픽 종목에는 이제 보체가 있는데 보체는 땅에서 하는 컬링처럼 이 표적구 가까이 볼을 4개 던져가지고 가까이 맞이 모여 있으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는 이제 보체가 스페셜 올림픽 종목이다. 이런 부분 참고하십시오. 스페셜 올림픽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두 문제지만 설명 좀 많이 드렸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정서장애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정서장애에는 이제 다양한 해석과 정의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는 정서장애라는 말은 없고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서행동장애가 있어요. 정서장애의 정의는 정서행동장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불행감, 우울증, 부적절한 행동, 감정, 공포 이런 부분들이 정서행동 장애이고요. 지도 전략에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바람직한 스포츠 참여 활동을 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정서 장애는 장기간에 걸쳐서
학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조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음 중 정서장애인을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1번과 3번과 4번이 정서장애인이라는 얘기인데요. 1번 보시면 개인적인 신신 통증이나 공포, 이런 공포 등 이런 부분들이 정서행동장애이고요. 3번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 부적절한 행동, 감정 이런 부분들이 정서장애인이고요. 4번은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서장애인이고요. 2번 보시면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은 정서장애가 아니고 지적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정서장애인의 스포츠 지도 전략으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바람직한 스포츠 참여 활동을 지도한다. 이 부분이 위에서 지도 전략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바람직한 스포츠 참여 활동 말씀드렸죠? 옳은 것은 2번이고요. 틀린 거 보시면은 뭐 체벌을 한다든가 큰일 나겠죠? 참여를 안 시킨다든가 안 되겠죠? 휠체어에 결박한다든가 안 되겠죠?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정수장애는 좀 쉽게 나왔는데요.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 ADH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요. 정서 및 행동 장애 하위 유형이고요. 지적 장애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특징 보시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또는 충동성 평가 항목 중에서 6개 이상의 항목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ADH라고 하고요. 동작이 서툴고 느리고 타이밍에 변함이 있고 뇌 전두엽 이상이 있는 부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약간 어렵고도 쉬운 문제인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낮은 지능과 미숙한 저 행동으로 해서 지적 장애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낮은 지능이 지적 장애는 맞는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능으로 해서 지적 장애인 부분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이 부분은 위에서도 지적 장애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맞는 거 보시면 동작 서투른 부분, 이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타이밍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 뇌 전두엽 이상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이기 때문에 1, 3, 4는 맞고 2번은 틀린 부분입니다. 예, 어렵고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표는 동호회 야구 선수에 대한 관찰 기록인데요. 관찰 기록에서 나타난 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원래 1번인데 3번이 부수정답 추가됐습니다. 우리 야구에 관련해서 관찰 내용 보면은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대기 타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뛰어다니고 옆 선수의 끝맺이 말을 하고 질문 끝나기 전에 불쑥 말을 건네고 자신의 타격 선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학부에서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 ADHD 부분이거든요. 네, 자꾸 문제에서는 ADHD가 정서 및 행동 장애 유형인데 지적 장애로 계속 분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틀린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지적 장애로 분류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ADHD가 나왔는데 지적 장애로 분류한다. 그러면 이제 오답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3번 보시면은 주의력 결핍, 과행동 또는 충동성이 7세 이전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7세 이후에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 복수답이 추가됐고요. 원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도 ADHD 내용 나오고 지문에서 우리 분류할 때 지적 장애로 분류한다. 그러면 오답입니다. 참고하세요. ADHD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 같이 봤습니다. 두 번 나왔지만 설명을 엄청 자세히 했는데요. 다음에 나오면 꼭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폐성 장애 출제 많이 됐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이제 언어나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에서 능력이 장애가 있는 부분이고요. 공을 차라고 지시했지만 이해를 못하고 공을 차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단서보다는 환경적 단서, 뭐 그린 카드라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고요. 언어적 단서가 효과적이다. 이러면 오답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장애 유형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자폐성 장애인인데요. 마지막 보시면 공을 차라고 지시했지만 이해를 못하고 공을 차라는 말을 반복한다. 이 부분이 자폐성 장애인 부분이죠. 보기가 나오면 마지막 부분이 정답이 좀 명확합니다. 항상 마지막을 좀 먼저 보시고요. 함께 놀지 않고 불도 반응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자폐성 장애의 특징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자폐성 장애인의 스포츠 지도 전략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환경적 단서보다 언어적 단서가 효과적이다가 아니고요. 환경적 단서가 효과적이고 그린카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자폐성 장애의 특징을 고려한 지도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그린카드를 활용해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다. 맞는 부분이죠. 언어적 단서를 사용하는 것은 자폐성뿐이 아니고 어느 장애의 특성이나 다 적절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에 근거해서 밀출친 기억에 대한 지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4번이었는데 1, 3번이 추가됐습니다. 보기 보시면 틀을 박힌 일이나 의례적 행동에 집착하는 부분, 세 번째는 지도자가 공 던져라 하고 지시했는데 공 던져라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런 특징들이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죠. 4번 보시면 참여자의 선호도보다는 지도자의 의도대로 지휘한다. 이 말은 어떤 장애든지 다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4번이 명확하게 옳지 않은 부분인데 1, 3번이 복선도 된 이유는 이 매출침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침 부분이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지 않거나 시간이나 장소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항한다. 이것은 이제 자폐성 장애보다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변경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라고 꼭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번 보시면 시각적 일관표, 뭐 순서대로 제공하는 부분들, 그린카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자폐성 장애의 특징으로 맞는데 밑줄친 기억에 대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어서 의견이 좀 많아가지고 다정답 해줬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는 자폐성 장애인이 특정 행동이나 동작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3번 상동 행동이었습니다. 요약 표현은 없는데 상동 행동이 이제 동일한 행동이라든가 반복, 몸 앞뒤로 흔드는 행동, 손을 계속 움직이는 행동 이런 부분들이 상동 행동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자폐성 장애인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바르게 묶인 것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 의사소통 어려울 경우에 언어적 단서를 줄이고 수업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단서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방향이 바뀌었는데 앞에 봤던 상동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4번 쪽이 전략이고요. 4번은 2번 쪽이 해결 전략입니다. 참고하세요.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보겠습니다.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는 좋은 눈 시력이 0.2 이하이고요. 시각계 손상이 심한 경우이죠. 스포츠 등급에서는 3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제 B1이 가장 안 좋은 건데요. B3 등급은 시약 5도 이상, 20도 이하 분이고요. B2 등급은 5도 이하, B1은 이제 빛을 감지 못하는 제일 심한 단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시각은 눈을 통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맞는 부분이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인은 스포츠 활동 목적으로 이제 B1에서 B3까지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적 능력이 올바른 것은 3번이었습니다. B2는 시야가 5도 이하인 경우이다. 자, B2 보시면은 이제 5도 이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운동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비장애인보다 보폭이 큰 편이다가 아니고 작은 편이죠. 시각장애인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폭이 좀 작은 특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5인제 축구할 때 골대 위치, 경기장 밖의 펜스 구조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방향정의라는 용어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제 방향정의는 자신의 방향을 좀 정의치로 인지하는 과정이고요. 시공간적으로 적절하게 파악하는 이제 그런 것을 방향 정의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방향 정의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이제 표에서 제시된 수업 목표가 추구하는 지각 운동 영역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방향 정의였습니다. 이제 골볼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눈 가리고 핸드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뭐 장애 등급 1급인 경우에 목표는 자신의 포지션 찾아가는 부분, 그팀 벤치 에어리어 찾아가는 부분이고요. 상대팀 골라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정답은 이제 방향 전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2인용 자전거 타기, 시각장애인이 앞에 앉으면 안 되겠죠. 비장애인이 뒷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요. 시각장애인은 뒷자리에 앉고 비장애인이 앞자리에 앉아서 방향 조정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종목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보체는 앞에서 나왔었죠. 땅에서 하는 컬링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스페셜 올림픽 종목으로서 이제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고안된 종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를 위한 스포츠 지도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저시력일 경우에 청각과 촉각으로만 의존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저시력일 때도 일부 시력을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시각장애를 위한 신체활동 지도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서 청각 및 촉각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청각과 촉각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할 때 고려사항이 바르게 묶인 것은 4번 담아짐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경기장을 미리 좀 돌아보게 하는 부분들, 전체적인 크기나 재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방향 정리를 위해서 목소리나 방울, 자동 방향 감지기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걸음걸이로 미리 좀 뭔가를 확인해 보는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제 바르게 묶인 것은 모두 단맞음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신체 활동, 지도를 위해서 사전에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주거 환경은 아니겠죠. 시력 상실의 원인이라든가 시기, 잔존 시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정보가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지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스포츠 참여는 안전을 위해서 개인 종목만 지도한다 하면 안 되겠죠. 다양한 종목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백내장으로 인해서 양안의 교정 시력이 0.02인 시각장애인에게 농구를 지도하는 전략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기억 디귿인데요. 농구공은 바닥의 색과 대비되도록 한다. 맞는 부분이고, 디귿은 시각 자료를 확대하고 촉각 자료도 활용한다. 맞는 부분이죠. 이제 틀린 니은 보시면 시각 사용을 줄여서 시력 감퇴 예방한다가 아니고 사용을 늘려서 시력 감퇴를 예방해야 되겠죠. 니을 보시면은 이제 충돌의 불상 위험이 있으므로 시합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하면 안 되겠고 안전하게 참여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일이고요. 맞는 것은 이제 기억과 디귿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이죠. 운동 참여 전 건강검진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보기에서 의료적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누구신가요? 4번이었습니다. 니르인데요. 이제 보기 보시면은 이제 생활체육 골볼 교실인데요. 골볼 설명 한 번 들었죠. 눈 가리고 핸드볼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규칙적 운동에 참여하는 부분들 니을 네, 하고 있고 신장 질환이 없고 증상 이런 부분도 없고 원하는 운동 강도가 고강도다. 니을은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적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각장애 발생 원인은 정답 2번 녹내장이었는데요. 눈에 대한 통증, 구토, 시야가 좁아지는 부분,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녹내장입니다. 참고하세요. 시각장애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봤습니다. 대체로 쉬운 문제가 좀 많죠. 또 남으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보겠습니다.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청각장애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를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최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각장애 한정 기준을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데시벨이 아니고 60데시벨이라고 했죠. 틀린 부분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동 수행 능력이 낮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청각장애는 지적 기능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운동 수행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동반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랑 지적장애는 별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청각장애 체육활동 지도 시 특수체육 지도자의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지도자는 태양을 등지고 설명한다. 태양을 등지면 학생들이 태양을 보기 때문에 태양을 등지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특수체육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청각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지도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통역사를 보고 청각장애인에게 질문한다 했는데 통역사를 보면 안 되고 청각장애인을 보고 해야 되겠죠. 입모양 전달을 위해서 꼭 통역사가 아니고 청각장애인을 보고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청각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과장된 표정과 입술 모양은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구어보다는 수어 사용에 중점을 둔다. 이게 아니죠. 동시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어와 수어 동시에 사용하면 좋겠죠. 참고로 이제 인공와우 수술이 좀 나오는데요. 인공와우 수술은 이제 보청기 도움 못 받는 경우에 이제 와우라는 달팽이관을 귀 이식해서 소리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은 즉시 교정해 준다.
즉시 교정이 안 되고 의사소통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정확한 발음은 사실 교정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발음이 교정 잘 안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청각장애 유형은 무엇인가요? 2번이었습니다. 전음성이었는데요. 전음성은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전할전 소리음에서 소리 전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전음성인데, 이제 보기 보시면은 소리의 왜곡은 없지만 희미하게 들리는 부분들, 후차성의 경우가 많고 수화보다는 이제 구화나 보청기를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 청각신경 손상보다는 소리를 외위에서 내위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음성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청각장애 유형은 무엇인가요? 3번 전음성 난청이었는데요. 앞에랑 같은 문제였습니다. 소리를 외에서 내위로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후천적일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청각장애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준을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에서 수어는 4번 나왔는데요. 출제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보시면 보기에서 해당하는 수어의 의미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이었는데요. 체육, 운동, 달리기, 볼링인데 첫 번째가 운동이죠. 이 두 주먹을 양 어깨 앞에서 위에서 올렸다 내리는 동작, 이 부분이 운동이고요. 이 두 주먹 엄지를 펴가지고 서로 어긋나게 전으로 움직이는 동작, 이 부분이 이제 달리기이고요. 두 손으로 공 모양 만들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던지는 동작, 이 부분이 볼링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의 수어가 어떤 운동인가요? 정답은 4번 축구였습니다. 이제 왼손 바닥을 펴고 오른손 검지를 튕기면서 축구에서 슛하는 것처럼 이렇게 튕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축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이제 수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D급 보시면 이제 반갑습니다인데요.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반갑습니다이고요. 고맙습니다는 손등을 이렇게 치는 부분들이 고맙습니다이고요. 이제 농구라는 말 자체는 이제 손을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농구이고요. 농구에서 뭐 슛하거나 뭐 드리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동작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참고하세요. 다음도 제시와 수어 없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내용을 제가 표시했고요. 이제 운동은 맨 처음 배웠죠.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들, 이 부분이 운동이고요. 이제 수영은 이제 검지와 중지를 교대로 움직이면서 손톱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이게 수영이고요. 스케이트는 이제 검지와 중지를 펴가서 화살표처럼 이제 교대로 내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스케이트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청각장에서 수업 부분 네 문제 같이 봤는데요. 이제 운동은 알겠죠. 나머지 부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체장애 관련해서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지체장애는 신체 일부의 영속적인 장애이고요. 관절장애, 척수손상, 절단장애 등이 있습니다. 장애 정도는 척수손상 위치라든가 뇌 손상, 부에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에 보시면 다음 중 지체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뇌 손상 부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관련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장애 정도가 척수 손상 위치라든가 뇌 손상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지체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전략으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상지 관련인데요. 보기 먼저 보시면은 민수는 교통사고에 의한 흉추 6번의 손상으로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을 받고 척수 손상에 의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민수에게 스포츠 참여를 제안했는데요. 자, 흉추 6번이 손상되면은 흉추 6번 이하로 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팔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상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휠체어 스포츠에 참여시키는 부분들이 좋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아차 밑에 설명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저 사진은 이제 팔다리이고요. 상지는 엉덩이 위쪽, 팔 몸통 부분이고 하지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지체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지도할 때 이제 고리라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발생할 때에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서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기립성 저혈압은 우리가 일어날 때 갑자기 혈압이 좀 떨어져서 어지럼증, 현기증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거나 좀 자세를 안정해야 되지 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근지구력이 약한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 농구를 지도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경기 시간 단축을 해서 선수 교체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겠죠. 선수를 교체해야 되겠죠. 근육이 약한데, 그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지체장애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척수장애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척수장애는 척추 내에서 중추신경 일부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뇌와 왈초신경의 중간다리 역할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증상으로는 이제 하지마비, 통증, 감각, 근육 약화, 소화기 배선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시면 척수장애인의 체육활동 시 골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수영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스를 착용한다. 이 브레이스는 신체의 움직임을 좀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이제 보조 장치죠. 척추 보조기, 상지 보조기, 하지 보조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영할 때는 이제 브레이스 불편하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잘못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척수장애인의 산소 소비량이 적은 이유는 4번이었습니다. 적은 근육량 때문에 활동 부족이고 적은 근육량이 산소 소비를 좀 적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휠체어형 척수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심폐지구력 운동 장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는 심폐지구력 운동이 아니고 근력 운동이죠. 그래서 심폐지구력 운동 장비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척수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지도할 때 고릴라상으로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손상 부위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부분. 맞는 부분이죠. 정답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척손상 장애인의 이제 자율신경 반사 이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율신경 반사 이상은 예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방광과 장을 비움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도 나왔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척수장애인의 운동 지도, 지침이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은 T6인데요. 흉추 6번이죠. 이상의 손상이 입은 경우에 유산소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 심박수를 150회까지 증가시킨다. 안 되죠. 이제 아래 보시면 T6 이상의 손상을 입은 경우는 혈류체계 이송체계에 좀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를 130회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150회까지 증가시킨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T6 흉추 6번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그 체력 운동 시 골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정답이 4번이었는데 1번이 추가됐습니다. 4번 보시면 교감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심박수를 운동 과정과 회복 과정 그리고 운동 처방에 사용한다. 이게 틀렸는데요. 흉추 6번에 손상이 있으면 혈관 체계에 문제가 있거든요. 심박수가 130회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운동 처방으로 심박수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부적절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부분이고, 자, 1번은 이제 복수답 추가되는데요. 근육량이 적은 선수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이제 무산소 운동이 적합하다. 흉추 6번 손상이 있으면은 유산소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 적절한데 사람들이 아, 유산소 운동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줘. 그래서 이제 복수답 추가됐고요. 2번은 맞는 부분인데요. 유산소 운동 중에 젖산이 급히 생성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흉추 6번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유산소 운동 하더라도 이제 무산소성 운동이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젖산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흉추 6번 손상은 대체로 이제 유산소 운동이 잘 안 되는 부분과 심박수 제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답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척수장애의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은 1번입니다. 자, 1번 목뼈, 경추 1번과 2번 손상인데요. 이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있으면 그 손상 부위 아래가 마비되기 때문에 손상 번호가 높을수록 이제 마비가 심한 부분이에요. 번호가 위에서부터 번호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심한 것은 1번과 2번 손상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표에서 척손상 위치에 따라서 휠체어 농구교실 참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기억이 옳지 않은 건데요. 자, 표 보시면은 흉추 2번 밑에는 휠체어 농구를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1, 2번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흉추 1, 2번이면 흉추 1, 2번 밑에 다 다리 쪽이 마비되는 부분이죠. 이제 팔 운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 이제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불가능이 아니고 휠체어 농구는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오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척손상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지도자의 대처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 발생할 때 고강도 순환운동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사 이상이 발생하면은 운동을 중단해야 되겠죠. 고강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척수장에 대한 유학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절단장애 관련해서 출제된 5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절단장애는 신체 일부가 절단된 장애인데요.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 보시면 좌측 발목 절단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지도 전략으로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고형 보조기구는 하지의 근력이 강해진 후에 사용한다가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해야 되겠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설명하는 장애인 스키 장비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제 아웃리거였습니다. 이제 아웃리거는 이제 폴대처럼 당겨가지고 밑에 플레이트를 붙여가지고요. 스키 탈 때 좀 도움을 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정답은 이제 아웃리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하지 절단 장애인의 운동 중 균형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히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수영에서 의족을 착용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수영에서는 이제 의족 착용하면은 균형 유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영에서는 의족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절단 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골상으로 적절히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절한 거 보시면은 절단 부위 관리하는 부분들, 휴식 시간, 이제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자율신경계 반사 부전증을 일으키는 요인을 인식해서 문제 발생을 예방한다. 이 부분은 절단 장애가 아니고 척수 장애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절단 장애인의 환상 통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2번이고요. 절단 남아있는 부위에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환상 통증은 절대로 남아있는 부위에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환상 통증이라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절단장애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뇌병변 장애도 실제 엄청 많이 됐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 손상으로 신체 장애라든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이 있고요. 뇌성마비는 출생 시 또는 유아기에서 뇌손상, 결함으로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부분이죠. 외상성 뇌손상은 외부 충격으로 이제 머리나 뇌에 손상을 입어서 나타나는 장애의 부분이고요. 뇌졸중은 중풍이라고 하죠. 뇌혈관 내에서 혈관 손상에 의한 마비, 신경계통 장애 이런 부분들이 뇌졸중이고요. 뇌졸중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뇌병변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이제 보행의 어려움과 과도한 근 긴장 때문에 수중 운동은 피한다고 했는데요. 수중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대뇌 기저핵과 불수의적인데요. 이제 무정이용 내성마비가 좀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뇌 기저핵의 손상으로 이제 발생하고 이제 사지에 이제 불수의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아래 추가 설명 보시면은 이제 대뇌 중앙에 위치한 기저핵 손상으로 인해서 사지가 불수의적이니까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무정이용 내성마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스포츠 등급 분류에서 1급에 해당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적합한 운동은 이제 보치아가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든가 뭐 축구, 마라톤 이런 부분들은 힘들고 보치아가 적절한데요. 이제 보치아는 다음 문제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보치아 경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원래 3번으로 가안이 나왔다가 2번으로 수정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맞는 부분이 기억이죠. 이제 보치아의 세부 종목으로는 개인전, 2인전, 단체전이 있다. 맞는 부분이고 공 한 개 세트가 적세구 6개, 천세구 6개, 표적구 1개 이렇게 구성됩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디귿 보시면 경기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선수는 휠체어 사용하고요. 이제 경기 보조자는 그냥 참가 가능합니다. 닐 보시면 이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투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투구할 때는 보조자 도움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고요. 이제 포치아는 포체랑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하는 컬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 6구로 이제 표적구에 가까운 공에 점 석상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보체랑 비슷하고 이제 보체는 볼 4개를 하는데 되게 흥미진진해요. 대한민국 우리 보체 성적이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양궁처럼 10회 연속 금메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치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재밌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뇌성마비 분류 기준과 AC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운동 기능적 분류가 경직성, 무정의 운동성, 운동 실효성이었죠. 이제 무정의 운동성은 한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신경 해부학적 분류이고요. 두 번째 분류는 이제 형태적 분류이고, 이제 네 번째 분류는 스포츠 등급에 관한 분류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뇌성마비의 유형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경직성은 대뇌 피질의 손상으로 근육의 저긴장 상태를 보이는 게 아니고 정지성이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과긴장하는 부분이겠죠.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이번에 운동 실조성과 무정 운동성, 혼합형 이 부분도 출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표의 운동 기능에 대한 뇌성마비 분류 체계인데요. 이제 표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손해하고 기저핵, 불수적인데요. 우리가 무정의 운동을 할 때 손상 부위가 이제 기저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이제 불수적 움직임이다. 이 두 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이제 운동 실조형에서 손상 부위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손해하고 기저핵, 불수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외상성 뇌손상 및 뇌졸중 장애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아쿠아로빅스가 이제 물에 사는 에어로빅이죠. 그래서 이런 뇌졸중이나 뇌손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부분이 이제 아쿠아로빅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뇌성마비 장애인의 체력 프로그램에서 고리가 사항이 아닌 것은 원래 정답이 1번이었는데 3, 4번이 복수정답 추가됐습니다. 원래 정답에 이제 근육의 긴장이 높은 경우에는 운동 시간을 길게 설정한다. 이제 근육 긴장이 높으면 운동 시간을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 3번 보시면 스포츠 기술의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스피드 훈련을 실시한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이제 근육 경련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 정답. 4번은 이제 매우 낮은 운동 강도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높기 때문에 강도 조절에 유의해야 된다. 아니 중강도에서 좀 높고 매우 낮을 때는 낮은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알았다 해서 3, 4번도 정답을 추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국제 마비 스포츠 레크레이션 협회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스포츠 등급을 몇 개로 분리했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8개인데요. 8개는 다음 문제에서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국제 뇌성마비 스포츠 레크레이션 협회에서 분류한 8개 분류 책에 대해서 설명이 아닌 것은 나오는데요.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등급 8개 중에서 1사 등급은 이제 보행이 가능한 등급이 아니고 58 등급은 휠체어로 이동하는 등급이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사 등급은 휠체어로 이동하는 등급이고요. 58 등급은 보행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반사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정답 3번 이제 원시 반사인데요. 이제 원시 반사가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유아일 때 이제 본능적으로 나타났다가 일정 시기 이후에 소실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발에 자극 주면 머무르는 부분들, 이과에 물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고 계속 빨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원시 반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비장애 아이더라도 일정 기간 있다가 대뇌 피질이 발달되면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통합되고 억제되는 부분인데 뇌성마비 장애인에게는 이 반사가 좀 평생 동안 남을 수 있고요. 이 반사가 적정한 시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통합되지 않으면은 또 없어지지 않으면은 뇌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는 이제 원시 반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원시 반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 뒤통수 쪽에 팔과 다리는 굽혀지고 얼굴 쪽에 팔과 다리는 펴지고 얼굴 돌린 쪽은 펴고 반대쪽은 굽히는 이 부분이 이제 비대칭 긴장성 목 반사라고 해서 원시 반사의 일종인데요. 뇌성마비 장애인은 이제 반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정답은 이제 비대칭 긴장성 목 반사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 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혈액수염, 다발성 경화증, 근육영양증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5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혈액수염은 척추성 소아마비고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척수의 운동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뼈의 변형이나 이제 보행을 문제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이제 예방접종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몸의 여러 곳에 염증이 발생해서 근육이 굳어지며 전반적인 무력감을 나타내는 게 다발성 경화증이고요. 근육 영양증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유전 질환이고요. 이제 근육이 퇴화되거나 운동으로 근육중 예방이 안 됩니다. 중요하고요. 지능 지수가 좀 평균 이하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분류는 이제 두센형이랑 백허형이 있는데요. 증상으로는 종아리 근육에 이제 가성 비대가 나타납니다. 가성 비대는 근육이 비대하다는 얘기죠. 근육 조직의 약화와 수축을 동반한 진행성 근육 퇴화 현상이고요. 근육 퇴화를 유발하는 유전 질환으로서 호흡 장애와 심장 질환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 근육군의 퇴화가 올 수 있고요. 디스트로핀 단백질 결성과 관련된 유전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세년 장애인은 종아리 근육에 가성비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들어갈 영어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회백수염, 다발성 경화증, 근육염증 관련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백수염인데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제 척수에 운동세포 영향을 미쳐서 뼈의 변형이나 보행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회백수염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은 회백수염이고요. 니은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인데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서 몸의 여러 곳에 염증이 발생하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전반적인 무력감 일으키는 부분들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은은 다발성 경화증이고요. 디귿은 근육염증인데요. 근육 퇴화를 유발하는 유전 질환으로서 호흡장애와 심장질환 등 협변증을 유발한다. 이 부분이 4번 해백수염과 다발성 경화증, 근육염증 문제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기술한 것과 장애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었습니다. 뇌성마비랑 근육염증이 있는데요. 자, 뇌성마비는 운동 기능에 손상이 있으나 손상이 진행적이지 않다. 이 부분이 뇌성마비이고요. 니은 근육염증은 호흡기 근육군에 퇴화가 올 수 있다고 위해서 근육염증이 호흡기 근육에 퇴화가 올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 니은은 이제 근육염증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신경운동학적 분류에 따른 뇌성마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근육영양성 뇌성마비가 그 뇌성마비 종류가 아니거든요. 근육영양증은 근육 조직의 약화와 수축을 동반한 진행성 근육 퇴화로
여성법이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지체장애별 유형부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회복수염이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2번은 다발성 경화증과 근 영양증, 절단장애는 맞는 설명이었고요. 여기 설명은 콜라겐 섬유 단백질의 결핍으로 뼈가 완전하게 형성되어 쉽게 부러지는 유전성 질환이 뼈스이 아니고 이제 불완전 골 형성증이거든요. 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진행성 근위 영양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2번이었는데 3번이 보수 정답으로 추가됐습니다. 원래 2번 보겠습니다. 근위축은 규칙적인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 근영양증은 예방이 안 된다고 했죠. 운동으로 예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2번이고요. 3번의 두세형 장애인은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보인다가 아니고 평균 이하여 가지고 이 부분도 평균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거여서 2번과 3번이 틀린 부분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혈액수염과 다발성 경화증, 큰 영양증 봤는데요. 요약표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요 요약표를 잘 외우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발작 관련해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장의 마지막이고요. 발작은 어떤 질병 증세나 움직임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 이런 부분들이 발작이라고 하죠. 다음 문제 보시면 발작에 대한 지도자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발작 이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즉시 하면 안 되고 발작 후에 호흡하지 않으면 해야 되겠죠. 즉시가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체육관에서 장애인이 운동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면 대응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몸을 부축해서 천천히 자리 눕히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발작 부위를 잡거나 운동을 계속하거나 머리 세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분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체육활동 중에 대발작 경련을 일으킨 참여자에게 응급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물을 흘려서 입에 넣어준다. 하면 안 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입에 아픈 것도 넣으면 안 되고요. 이제 바닥에 눕히고 시간을 좀 기록하고 좀 허리에 쿠션을 대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발작 관련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1장부터 4장까지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요약표는 모두 모아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반복 출제되지 않은 일회성 문제는 전자책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체육론 요약자료와 기출문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수체육론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단순하여 몇 개만 외우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을 참고하여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특수체육론에서 고득점하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의 평균 점수를 올려줄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세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채팅방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와 카페 주소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첫 번째 고정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세요.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 한 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